이태성 씨, 안심하세요. 의사인 제가 절대 당신을 죽게 두지 않을 테니까요. 죽음은 너무나도 쉬운 탈출이니까요. 날카로운 경보음이 이해 병원 한밤의 정적을 칼날처럼 갈랐다. 녹슨 칼이 고막을 긁어내는 듯했다. 나 한소힐윗과 최연소 주치 8시간에 걸친 간 이식 수술을 막 끝내고 당직실 소파에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저 빌어먹을 경보음은 응급실 최고 등급 응급 코드 대규모 외상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한 선생 교통사고 다발성 복합 손상 빨리 김희선 수간노사님이 복도 저편에서 소리쳤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땀으로 축한 수술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목에 걸린 청진기를 움켜쥐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드레날린이 미친 듯이 솟구쳤다. 외과 의사로서 가장 익숙한 상태. 냉정하고 집중하며 언제든 저승사자와 싸울 준비가 된 상태. 하지만 피로 물든 들거이 응급실 안으로 거칠게 밀려 들어오고 조명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는 순간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다. 이태성 내 남편,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 내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부산으로 3일간 출장을 가니 몸 조심하라고 말했던 남자. 지난달 내가 백화점에서 사준 아르마니 양복은 형편없이 찢어진 채 흙먼지와 건붉은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 속을 더욱 뒤집어 놓은 것은 바로 뒤따라 들어온 또 하나의 들것이었다. 그 위에는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다.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명품 원피스의 한쪽 어깨끈이 끊어져 맨살과 레이스 속옷이 혼이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았다. 이태성 회사의 새로운 비서 박수민 회사 송년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이태성은 그때 그녀를 자주 영리한 후배라고 소개했었다. 지금 이 순간 그 영리한 후배는 내 남편과 함께 이렇게나 처참하고 노골적인 모습으로 내 직장에 나타났다. 이른바 부산 출장이라는 건 우리 병원에서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남산의 한 호텔이었나? 기가 막혔다. 주변의 간호사와 인턴들은 허둥지둥 움직이고 온갖 지시와 기계음이 뒤섞여 올렸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다. 김수 간호사님이 내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소희야, 한 선생 괜찮아. 저 사람 이태성 씨 맞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시선은 수술용 메스처럼 차갑게 이태성을 훑었다. 그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은 듯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서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흰 가운을 입은 내게 꽂혔을 때 픽이 하나 없는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소희야, 그의 목소리는 찢어진 풀무처럼 쉬어 있었다. 내가 왜 여기에 속으로 코웃음을 찼다. 내가 왜 여기에 있냐고? 여보세요, 남편님. 여긴 내 직장 병원이야. 당신이 애인이랑 죽음의 질주를 벌이다 도착한 종착역이 바로 여기라고. 운명의 블랙 코미디 같지 않아? 나는 그의 멍청한 질문을 무시하고 멸균 장갑을 꼈다.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몸을 숙여 그의 경동맥에 차가운 손가락을 댔다. 맥박이 미약하고 빨랐다. 동공의 대광 반사는 느렸다. 바로 그때 그가 다치지 않은 손으로 내 흰 가운을 거어쥐었다. 그 힘이 무서울 정도로 강했다. 나는 그를 내려다 보았다. 과거에는 늘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던 그의 두 눈이 이제는 애원과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명령조의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민이부터 구해줘. 그는 온 힘을 다해 목구멍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쥐어짰다. 제발 소희야, 내가 화난 거 알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쟤를 안 구하면 안 돼. 쟤는 아직 젊잖아. 내 심장은 그 순간 영하 200도의 액체 질소에 던져진 듯 했다. 고통이 아니라 극도의 완전한 마비였다. 화 질투 사람을 안 구해. 결국 저 인간 마음속에서 나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수술대에서 사적인 복수나 하는 그런 막장 드라마의 여주인공이었던 건가? 내가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조질까 궁리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웃겼다. 정말이지 너무 웃겼다.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은 역겨움과 황당함이 밀려왔다. 내가 너 이태성을 위해 미국 연수 기회를 포기했고 내 월급으로 내 부모님이 속을 다 파먹어 껍데기만 남은 내 회사를 메워졌고 너희 집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 밤 낮주로 잠도 못 자고 손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일한 대가가 고작 이거였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걱정하는 건 내 자신도 내 아내도 아닌 내 애인. 심지어 내가 질투 때문에 사람 목숨을 해칠 거라고 의심까지 해 이태성. 너는 내 진심을 지난 10년간 너에게 바친 내 사랑을 철저하게 발미돼 짓밟아 가장 천한 먼지로 만들어버렸다.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오직 나 한소희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결정을 헛소리 집어치워.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환자는 요구할 자격 없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옆에 있는 간호사를 향해 감정 없는 어조로 지시를 내렸다. 가위 준비해. 두 사람 옷 전부 다 잘라내. 당장. 검사와 처치에 방해되는 건 모조리 제거해. 젊은 간호사는 이태성이 입고 있는 값비싼 양복과 박수민의 원피스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칼날 같은 시선으로 쏘아붙였다. 못 들었어. 사람 목숨이 중요해. 아니면 그깟 옷조가리가 중요해? 잘라. 간호사는 내 기세에 눌려 즉시 의료용 가위를 집어들었다. 나는 직접 이태성의 들것 옆으로 다가가 가위를 건네받았다. 내 시선은 그의 짙은 남색 넥타이에 꽂혔다. 가느다란 은색 실이 순놓아진 그가 가장 아끼던 페라가모 한정판. 내가 그의 생일 선물로 사주기 위해 오랫동안 줄을 서서 구한 것이었다. 그는 이 넥타이 덕분에 큰 계약을 여러 건 성사시켰다며 자랑하곤 했다. 나는 가위를 들어 그 넥타이에 정중앙을 겨웠다. 카사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나의 어리석었던 사랑이 담긴 행운의 넥타이가 두 동강 났다. 나는 멈추지 않고 그의 비싼 셔츠를 따라 그대로 잘라내렸다. 금속 단추들이 거칠게 뜯겨져 나가며 바닥에 땡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고통과 굴욕감으로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빠르고 거칠게 가위질을 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우스꽝스러운 결혼 생활을 지난 10년간의 나의 어리석은 헌신을 잘라내는 것처럼 상처투성이 인체 드러난 그의 가슴을 보았다. 한때는 내가 베고 잠들던 곳이었다. 이제는 그저 낯설고 더럽게만 느껴졌다. 나는 가위를 트레이에 던졌다. 귀에 거슬리는 금소금이 울렸다. 그리고 반대편 박수민의 들으로 향했다. 그녀는 반쯤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수치심은 느끼는지 부질없이 손으로 드러난 몸을 가리려 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간호사가 그녀의 원피스를 자르고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입었을 것이 뻔한 비싼 속옷을 잘라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레이스와 실크는 이제 피와 유리 조각과 뒤엉켜 쓰레기 더미처럼 처참했다. 바이탈 사인은 나는 옆에 있던 인터넷에게 물었다. 보고 드립니다. 한 선생님. 남성 환자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고 복부의 악통과 반발통이 뚜렷합니다. 내장 파열로 인한 출혈 의심됩니다. 여성 환자는 바이탈은 안정적이고 주로 사지골절과 연조직 타박상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였다. 이태성의 부상은 저 여자보다 훨씬 심각했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차가운 복부에 청진기를 댔다. 방음소실복경직 전형적인 급성복증의 소견이었다. 개복술 준비해 당장 수술실로 옮겨. 더 지체하면 신선이 와도 못 살려나는 냉정하게 선언했다. 이태성은 내 말을 들었는지 다시 힘겹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움직였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다. 다시 한번 애원하려는지 아니면 변명이라도 하려는지.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귀가에 대고 오직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이태성 씨, 걱정 마세요. 의사로서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테니까.
그의 눈에 찰나의 94일생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입꼬리를 더욱 차갑게 비틀었다. 그래, 널 죽게 두진 않을 거야. 죽음은 너무 가벼운 형벌이니까. 나는 내가 살아서 멀쩡한 정신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서 오늘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수술실 문이 내 앞에서 열렸다. 무영등의 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이태성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간호사들은 이미 수술 전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김수 간호사님이 내 곁으로 다가와 나지히 말했다. 소희야, 내가 집도해. 규정은 알지만 지금은 상황이 특수하잖아. 정 교수님은 학회 가셨고 지금 외과에서 이런 복합 외상 제대로 다룰 사람은 너밖에 없어. 환자를 위해서 무슨 뜻인지 알았다. 병원에서는 목숨이 오가는 순간에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모두가 알았다. 내가 우리 세대 외과 의사들 중 에이스이며 특히 이런 갑작스럽고 까다로운 외상 수술에 독보적이라는 것을 내가 집도하면 이태성의 생존율과 수술 후 회복의 질은 가장 높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저 수술실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사람. 김우진 선생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김우진, 우리 병원장님의 먼 친척 조카 이른바 낙하산으로 들어온 의사였다. 이론 지식은 겨우 합격점을 넘을지 몰라도 실제 수술 실력은 재앙 수준이었다. 손을 떠는 버릇은 병원 전체가 아는 비밀이었고 그가 단독으로 직도한 수술의 사고율은 무시무시할 정도였다. 평소에 우리 주치의들은 어떻게든 그를 제1, 제2 보조로만 배치하고 절대 핵심적인 과정에는 손도 못 대게 했다. 하지만 아주 공교롭게도 오늘 밤 당직표에 나를 제외하고 집도 자격이 있는 또 다른 외과 의사는 바로 그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걱정스러운 얼굴에 김수 간호사님을 보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추가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규정은 규정이죠. 나는 전례 없이 명료하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실 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법 제3조 7항 그리고 우리 인내병원 윤리위원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의료과정에서 이해, 상 및 주관적 감정 개입을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의사는 자신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집도의 수술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를 보호하고 또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 목소리는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조금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몇몇 젊은 간호사와 인턴들은 얼어붙었다. 아마 이렇게까지 번칙주의자인 내 모습은 처음 봤을 것이다. 김수 간호사님은 다급해져 내 팔을 붙잡고 목소리를 낮췄다. 소희야, 장난할 때가 아니야. 김 선생께 실령도 알잖아. 만에 하나 만내 하나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얼굴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에서는 온기가 사라져 있었다. 김우진 선생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도 우리 병원의 면허를 가진 전문의예요. 동료를 믿어야죠. 안 그런가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수술실로 직행했다. 김우진 선생은 이태성의 CT 영상을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이미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나를 보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한 선배님 오셨군요. 이 환자 상태가 너무 복잡합니다. 두장 파열에 장관막 동맥까지 찢어져서 저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상냥한 말투로 말했다. 김 선생 긴장하지 말아요. 절차대로만 하면 돼요. 오늘 밤 집도인은 김 선생이니까 자신감을 가져요. 하지만 선배님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선배님이 난 안 돼요. 나는 다시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내 남편이에요. 나는 회피해야 합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나는 남편과 원칙이라는 단어에 일부러 힘을 주어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경악할 만한 행동을 했다.
수술대 옆에 준비되어 있던 멸균 메스를 집어 김우진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다. 그의 손은 예상대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차가운 칼자루를 거의 놓칠 뻔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다른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 안정시켜 주었다. 마치 자상한 선배가 후배를 격려하는 것처럼. 자, 하세요. 김 선생 내 목소리는 연인의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제 남편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수술실을 나섰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이태성은 이미 마취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리고 김우진은 마치 사형 집행을 앞둔 망나니처럼 내 남편의 여생을 결정할 메스를 준 채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수술실 박벽에 기댔다. 안에서 들려오는 기구 부딪히는 소리와 김무진의 긴장된 지시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혼 초 경기도 일산의 15평짜리 전셋집에 살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다. 그는 내가 겨울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면 뜨거운 신라면 한 그릇을 끓여놓고 기다렸다. 그리고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소희야 고생했어. 우리 회사만 제대로 자리 잡으면 꼭 호강시켜줄게. 매년 추석 나는 사흘 먼저 휴가를 내고 그의 시골 본가로 내려가야 했다. 시어머니는 감독관처럼 서서 나 혼자 10명이 넘는 식구들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게 했다. 산더미 같은 채소를 씻는 것부터 수십 근의 갈비를 재우고 수백 개의 가양 각색전을 부치는 것까지 내 손은 뜨거운 기름에 되어 물집투성이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그때 이태성은 그는 형제들과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TV를 보다가 가끔 내게 소리쳤다. 여보, 전 다 안 됐어. 아버지 배고프시단다. 아무도 나를 가엾게 여기지 않았고 이해해주지 않았다. 그 일시 집안 사람들 눈에 고액 연봉을 받는 외과에 쌓인 나는 그저 돈 잘 벌고 공짜로 일까지 해주는 고급 식모일 뿐이었다. 내 월급으로 우리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았다. 내 적금으로 그의 회사에 터진 자금난을 몇 번이고 메웠다. 나는 내 헌신이 그의 감사와 사랑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건 무엇이었나?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비싼 호텔을 드나드는 것을 돌려받았다. 생사의 기로에서 그 여자를 먼저 보호해달라 애원하고 심지어 내가 질투 때문에 사람을 해칠 거라 의심하는 것을 돌려받았다. 야은 수술복을 뚫고 벽의 냉기가 등으로 전해졌지만 내 마음속의 한기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한 선생 김수 간호사님이 어느새 내 곁으로 와 뜨거운 커피를 건넸다. 너무 걱정 마, 수술. 잘 될 거야? 나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온기가 전해졌지만 마음은 데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문득 허두음이 났다. 걱정. 내가 뭘 걱정한단 말인가? 내가 걱정하는 건 김우진 선생의 실력이 너무 좋아서 그를 멀쩡하게 살려내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다. 내가 걱정하는 거니 합법적인 복수가 충분히 철저하고 처절하지 못해서 지난 10년간 내가 받은 배신과 상처를 되갚기에 부족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다. 나는 뜨거운 커피를 조금씩 마셨다. 씁쓸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흐르게 내버려 두었다. 수술실의 불은 꼬박 6여 시간 동안 켜져 있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다. 김무진이 안에서 감당 못할 문제에 부딪혔다는 뜻이었다. 아주 좋아. 수술실 문이 다시 열리고 김무진이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의 안색은 들어갈 때보다 더 엉망이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었고 나를 보자 시선을 피하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한한 선배님 그는 말을 더듬었다. 수술 끝났습니다. 환자분 목숨은 건졌습니다. 고생했어요. 김 선생 나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과정은 순조로웠나요? 그의 목을 떼가 한 크게 움직였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출혈이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지혈을 위해 하복부 신경총의 일부 중요 가지들을 결했습니다. 그리고 실혈 시간이 길어져서 하지신경에 아마도 약간의 후유증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쳤다. 하복부 신경총. 골반과 하지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신경. 그걸 결했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태성. 너는 끝났다. 넌 절발이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남성 또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김우진은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나를 보며 내 질책을 기다리는 듯 했다. 나는 오히려 그에게 칭찬하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김 선생 최선을 다했군요. 그런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한 겁니다. 가서 쉬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나이은 어그러움에 그는 사면이라도 받은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나는 그의 황급한 뒷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더욱 깊이 올렸다. 여보, 우리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태성이 깨어난 것은 사고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마취 기온이 가시고 수술의 극심한 통증과 몸 깊은 곳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형언할 수 없는 마비감에 그는 불안과 관기에 휩싸였다. 내 다리에 왜 감각이 없어? 그는 고함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작은 움직임에도 복부의 상처가 당겨져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나는 병상역 의자에 앉아 작고 예리한 과도로 사과를 깎고 있었다. 칼날이 내 손끝에서 능숙하게 움직이며 길고 끊어지지 않은 사과 껍질이 붉은 뱀처럼 동그랗게 늘어졌다. 움직이지 마. 상처 벌어져. 목소리는 마치 철없는 아이를 달래듯 가볍고 부드러웠다. 한소의 말에 내 몸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다리를 못 움직이냐고. 그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당장이라도 나를 집어 삼킬 듯한 기세였다. 나는 마지막 껍질까지 다 깎아내고 온전한 껍질을 접시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잘 깎은 사과를 작게 조각내어 이쑤시로 하나를 콕 찍어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아해, 내가 말했다. 내가 묻잖아. 안 들려. 그는 내 손을 거칠게 쳐냈고 사과 조각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화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다. 티슈로 손을 닦은 뒤 침대 협탁에 놓인 차트 파일을 집어들었다. 이태성 씨 38생. 나는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듯 아무런 감정 없는 어조로 읽기 시작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비장 파열, 장관 동맥 파열, 복강내 대량 출혈, 3일 전 본원에서 응급 개복술 및 비장 절제술 시행함. 수술 중 과다 출혈 제어가 어려워 환자 생명 보존을 위해 집도의가 하복부 신경총 및 혈관 일부를 결함.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공포로 가득 찬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수술 후 평가 환자 생체 징후 안정적 단신경 결찰로 인해 영구적인 좌측하지 운동 기능 장애 즉 절뚝거림이 예상됨. 또한 나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골반 장기 기능에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손상이 예상되며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발기 기능 완전 상실이 있겠습니다. 아, 아니야. 말도 안 돼.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거짓말.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꾸민 짓이야. 한소혜. 너야.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미친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내게 달려들어 목이라도 조를 기세였다. 하지만 몸에 연결된 각종 감시장치와 수액줄이 그의 움직임을 막았고 그는 침대 위에서 부질없이 몸부림치며 절망적이고 분노에 찬 고함을 내지를 뿐이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 보았다. 마치 발악하는 광대를 보는 것처럼 내가 이태성 씨 착각하나 본데 무슨 수를 써서든 목숨만 살려내라는 지시를 내린 건 당신 자신이야. 그리고 직접 당신 몸에 칼을 대서이 모든 후유증을 만든 사람은 김우진 선생이지. 내가 아니라고. 나는 미소 지으며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원의 회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한 흠잡을 데 없는 보호자였어. 당신의 모든 불만은 당신의 집도이나 우리 병원 민원실에 제기해야지. 내 말은 얼음물처럼 그의 모든 관기를 잠재웠다. 그는 침대 위로 스르 무너져 내렸다. 텅 빈 눈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일그러진 뺨을 타고 흘렀다. 그래, 누굴 탓하겠는가? 김우진 선생의 실력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내린 긴급 처치였다. 나를 탓한다고 나는 메스의 손도 되지 않았다.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나는 완벽하게 깨끗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탓할 수 있었다. 왜 차 안에서 애인과 뒹굴었는지, 왜 하필 그런 사고를 냈는지, 왜 하필 내가 있는 병원으로 실려왔는지. 수민이는 어때? 한참 만에 그가 쥐어자듯 물었다.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묻어 있었다. 아마 그 여자라도 곁에 있으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 박수민 씨 말이에요. 나는 잘라놓은 다른 사과 조각을 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서 터지는 것을 음미하며 말했다. 아주 좋아요. 그냥 가벼운 타박상이랑 실금 정도라 어제부터 이미 걸어 다녀요. 오늘 아침에는 변호사도 다녀갔고 변호사 이태성은 멍하니 되물었다. 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다는 듯 그를 찾아보았다. 변호사 말이 박수민 씨는 동승자로서 이번 사고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대요.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 사고인이 분전자의 운전 중 심각한 주의력 분산 행위로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박수민 씨가 당신을 상대로 모든 치료비와 일실 수익 그리고 거액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래요. 뭐 이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다. 날 고소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분명히 걔가 그때 그의 마른 목구멍에서 막혔다.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테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그의 억울한 표정을 보며 병적인 쾌감을 느꼈다. 아, 그리고 방금 그 병실에 들렀다 왔는데 나는 그의 상처에 계속해서 소금을 뿌렸다. 당신한테 전해 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태성 오빠, 정말 미안해요. 우리 집에서 더는 못 만나게 해요. 앞으로 몸조리 잘하세요라고. 아, 그리고 당신이 사준 까르띠에 시계도 돌려줬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맡겨놨으니 전해주래요. 나는 그의 얼굴에서 피기가 한 뼘씩 사라져 창백함을 넘어제는 것을 감상했다. 그 두 눈의 빛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애인, 건강, 자존심. 단 3일 만에 내가 하나씩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돌려냈다. 그날부터 나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의 병실에 나타나 몸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위축되기 시작한 그의 왼쪽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신문을 읽어주고 병원 소식을 들려주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모범적인 부부인 것처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몇 번 찾아와 내 앞에서 통곡하며 그 여우 같은 년이 자기네 귀한 아들을 망쳤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휴지를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했다. 아버님, 어머님, 너무 상심 마세요. 태성 씨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잖아요. 제가 잘 보살필게요. 나의 현명함과 너그러움은 모든 친척과 동료들을 감동시켰다. 그들은 모두 이태성이 불행하긴 하지만 나 같은 아내를 얻은 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복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태성은 나의 부드럽고 빈틈없는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가 식사를 거부하면 나는 간호사를 시켜 경관 영양 공급 튜브를 꽂고 영양액을 그의 윗속으로 조금씩 밀어 넣었다. 그가 밤새 잠 못 이루고 천장만 쳐다보면 나는 정신과 동료에게 부탁해 가장 강력한 수면제를 처방받아 그를 깊은 잠에 빠뜨렸다.
그가 내게 욕설을 퍼붓고 가장 더러운 말로 나를 모욕하면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다가 그가 지쳐 헐떡이면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입가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었다. 나는 마치 최고의 조련사처럼 그의 모든 발톱과 날카로움을 조금씩 마모시켜 오직 나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나를 죽도록 증오하는 페인으로 만들어갔다. 나는 그의 눈빛이 분노해서 불만으로 그리고 공포로 마침내 완전한 죽음의 고요함으로 변해가는 것을 즐겼다. 나는 매일 병실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마치 내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러 오든 이 작품은 그의 배신과 나의 증오 그리고 김우진 선생의 그 떨리는 손이 함께 조각해낸 걸작이었다. 그는 분명 몹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신체의 장애, 예인의 배신, 그리고 매일 마주해야 하는 내 관벽한 아내의 미소디 이 얼굴은 그가 얼마나 의기양양한 중년 엘리트에서 이제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는지를 매순간 상기시켜 주었다. 이런 정신적인 능지처참은 그 어떤 육체적 고문보다도 그를 죽는 것보다 못한 삶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한 달 후 이태성은 마침내 자신이 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도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침묵하며 누워 있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도 증오에서 무감각한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나를 나의 그 지극한 보살핌을 나의 그 영원히 부드러운 미소를 두려워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병실로 들어가 문을 안에서 잠갔다. 비태성은 내 행동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나는 평소처럼 그의 친구를 정리하는 대신 내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의자를 끌어다 그의 침대 옆에 앉아 태블릿을 켜고 동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당신 사고 나던 날 몰던 그 제네시스 G80 기억나? 풀옵션으로 거의 1억 가까이 졌는데 내가 나지이 말했다. 내가 특별히 최고급 블랙박스를 달았었지. 전후좌우 차 안으로 전부 고화질 녹화되는 거 원래는 안전 운전 때문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재미있는 게 찍혔더라고. 나는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로 돌렸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은 흔들렸지만 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다. 차 안의 녹음이었다. 아, 태성옷 너무해. 차 안에서 박수민의 그 교태 섞인 신음, 이 요물내가 이렇게 섹시한 걸 어떻게. 내 남편의 그 느끼하고 의기양양한 목소리. 자, 올라타봐. 직접 움직여봐. 그 뒤로 차마 귀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 그리고 격렬한 움직임에 시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이태성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건붓게 변했다. 그는 눈을 감으려 했고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강제로 붙잡아 돌렸다. 보게 했다. 듣게 했다. 여기야. 나는 화면에 타임코드를 가리켰다. 블랙박스 속도 기록을 보면 당시 시속 80km 도시속도로에서 명백한 과속이었어. 그리고 박수민 씨가 오빠 더 빨리라고 외치는 순간 당신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핸들을 놓쳐서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지? 영상 속에서 비명과 타이어 마찰음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곧이어 격렬한 충돌음과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화면은 암흑에 잠겼다. 정적 병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태성은 얼음 창고에 던져진 것처럼 온몸을 떨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영상을 끄고 태블릿들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다른 2가지를 꺼냈다. 하나는 두툼한 이혼 서류. 다른 하나는 보험사와 병원에서 온 청구서였다. 나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전단지처럼 그의 병상 위로 그의 픽이 없는 얼굴 위로 흩다. 변호사 상담 끝내서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첫째, 교통사고건 블랙박스에 명확히 기록된 대로 사고는 당신 본인의 잔전 운전 의무에 반하는 위험 행위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명백한 중과실이야. 그래서 보험사는 공식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했어. 당신의 1억짜리 차는 폐차됐고
상대방 차량 수리비 시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 파손 대상금 전부 당신 개인이 부담해야 해. 둘째, 박수민 씨 그쪽 변호사팀이 아주 프로페셔널하더군디 블랙박스 영상을 핵심 증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회사까지 공동 피고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박수민 씨가 법무 시간에 상사와 함께 있다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당신 본인 비용 나는 길게 늘어진 병원비 청구서를 집어 그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간병비 한 달 동안 총 8,700만 원 하. 그리고 퇴원 후에 마주하게 될 기나긴 재활치료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특수간병 비용도 있네. 이 돈은 아마 빠진 독이 될 거야. 나는 공포로 점점 커지는 그의 동공을 보며 지난 한 달 중 가장 진심 어리고 가장 찬란한 미소를 지었다. 이태성 씨 당신 아마 잊었나 본데 우리가 결혼하고 살더니 광화문 아파트 4명이야. 당신 회사 지분은 3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보증대출 부탁했을 때 이미 전부 내게로 담보 설정되어 있고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은 그 폐차된 차 빼고는 이제 갚을 수 없는 빚밖에 없어. 나는 그 이혼 서류를 그의 가슴파에 던졌다. 읽어봐. 난 당신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이 쌓아놓은 똥 깨끗하게 치우기만 하면 돼. 나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악마처럼 속삭였다. 당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애인한테 고소당하고 보험금도 못 받고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접는 발이 폐인이 됐네. 치료비, 간병비, 배상금 그냥 여기 누워서 천천히 갚아 나가봐. 안 돼, 소희야. 나한테 이러면 안 돼.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내 손을 붙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우리 10년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제발 나 좀 도와줘. 제발 10년 부부. 나는 그의 비굴한 애원을 보며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나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힘주어 떼어냈다. 도와달라고. 당신이 차 안에서 다른 여자랑 등골 때는 우리가 10년 부부라는 생각 안 들었어? 그 여자 지키겠다고 나한테 먼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우리가 10년 부부라는 생각 안 들었냐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 보았다. 이태성 씨, 당신이 날 배신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엔 계산서만 남았어. 나는 온매무쇠를 가다듬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내 월급 없이 갚을 길 없는 빚만 남은 지옥에서 부디 즐겁게 지내길 바라. 아, 맞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혼 서류에 내 도장은 이미 찍어놨어. 천천히 생각해봐. 근데 아마 지금 당신 손으로는 서명할 힘도 없지 않나?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밖으로 걸어나갔다. 등 뒤로 병실 안에서 그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 뒤섞인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지난 10년간 내가 들었던 그 어떤 음악보다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 발걸음은 단 한 번도 이토록 가벼웠던 적이 없었다. 나 한소희 이혜병원 최연소 주치. 오늘 나는 자신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수술을 집도했다. 내가 잘라낸 것은 이미 괴사하고 썩어 문드러져 끊임없이 악취를 풍기던 종양이었다. 그 종양의 이름은 결혼이었다.